안녕하세요. 행복사제입니다. 많은 이들의 큰 사랑을 받은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모두 기억하시지요? 이 영화를 철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글 한 편을 소개합니다. 휴머니스트에서 출간된 철학자 김용석 교수님의 저서 서사철학에 담긴 글인데요. 이 책은 68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2009년 KBS 책 읽는 밤 추천도서이기도 했었지요. 이 책을 통해 문화철학자 김용석 교수님은 서사철학이란 개념을 창안하고 이야기와 철학의 만남을 시도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신화, 대화, 진화, 동화, 혼화, 만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7개의 장르를 소개하며 이야기 철학의 향연을 펼칩니다. 인간에게는 이야기 지향성, 즉 서사 지향성이 있죠. 이야기에 대한 철학적 관심과 연구를 총괄하여 저자는 서사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영화를 다룬 챕터 중 2편의 영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명작 인생은 아름다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카데미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전 세계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문화 철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영화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자는 삶의 비가역성이란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비가역성이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역행시킬 수 없음, 즉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하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요? 삶의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여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저자는 로베르토 베니니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그의 철학과 메시지를 바라보는데요. 삶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삶, 그리고 기쁨을 찾아 살아가야 한다는 로베르토 베니니의 철학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봤던 영화의 감동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문화철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아름다운 영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잠재적 비가역성.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주연의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1990년대 후반 세계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평론의 반응이었다. 대부분의 평론들이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일치를 보였다. 첫째, 베니니가 채플린을 흉내내며 특히 이 영화의 주인공 귀도는 채플린식 슬랩스틱 코미디를 재현한다. 둘째, 이 영화는 전편과 후편으로 나뉜 2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 영화는 유대인 학살이라는 나치의 만행에 대한 풍자 및 고발이다. 그런데 이 3가지 가운데 그 어느 하나에도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인생은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인생이 역사의 거센 흐름에 쓸려가듯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든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베니니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베니니는 비가역적인 흐름이라는 삶의 냉혹함에서도 인생을 게임을 하듯 사는 것의 의미를 보여준다. 인생을 놀이처럼 살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파도라도 어려움과 고통의 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놀이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베니니의 작품에서 시간의 비가역성은 노골적이지 않고 잠재적 재료가 된다. 베니니의 이런 깊은 하지만 결코 무겁지 않은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와 채플린의 유사점보다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렇게 하면 희극성의 문제만으로도 영화 서사의 특징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 영화가 전편과 후편으로 나뉘지 않고 어떻게 일관된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채플린의 익살극은 미국 진출 연극인 영국 뮤지컬의 밤에서도 어느 정도 그 맹아가 보였다. 그리고 그가 24세 때 처음 영화 출연을 계약한 키스톤사의 트레이드 마크가 슬랩스틱 코미디였다. 슬랩스틱이란 치고받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사람들을 웃기는 익살극이라는 것이 사전의 정의이다. 그런 슬랩스틱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치고받을 때 주인공도 당한다는 것이다. 채플린의 경우 어느 누구보다 심하게 당하는 대상이다. 채플린은 남을 실컷 때리고 나서도 자신이 한번 벌렁 넘어져야 한다. 하지만 귀도 로베르토 베니니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당하기는커녕 당할 수 있는 위기를 항상 반전시킨다. 남을 골탕 먹이고 도망치는 데 귀재이고 도망치면서도 권력자와 사회 지도층에게 엿먹어라 라는 식으로 내지르며 꾀를 써서 권력자의 애인을 납치한다. 당하는 사람은 귀도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이다. 베니니는 채플린처럼 지팡이를 돌리다 자기가 맞는 실수로 남을 웃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채플린식 슬랩스틱 코미디에서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그가 괴롭게 당하는 것을 보고 웃지만 베니니의 경우는 그가 즐겁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웃는다. 채플린식 슬랩스틱의 또 다른 특징은 특별히 정형화된 몸동작들이다. 예를 들면 걸음걸이, 눈 깜빡임, 입과 코의 실룩거림, 지팡이 휘돌리기, 도망칠 때 그 유명한 직각턴 등이 그것이다. 이는 연극의 팬터마임과 무성영화 시대를 거친 채플린에게는 불가피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베니니에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베니니는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전체적인 상황 설정과 말재주가 무기다. 희극성의 구성 요소가 다른 것이다. 슬랩스틱 외에도 채플린과 베니니의 희극적 연출은 판이하게 다르다. 거의 상반된다고 볼 수도 있다. 채플린이 초기 영화 작품들에서 페이소스를 도입한 이후 외로운 작은 방랑자의 이미지와 웃음 뒤에 흐르는 눈물은 그의 작품들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정형이었다. 하지만 베니니는 눈물을 넘어선 웃음을 보여주며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과 환희를 추구한다. 이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처리에서도 관찰할 수 있으며 처음의 내레이션에도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이야기에는 한편의 동화에서처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화처럼 경이로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채플린처럼 웃음이 있지만 가슴 아린 슬픔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린 슬픔의 감동으로 환히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베니니의 이야기이다. 채플린은 어둡고 베니니는 밝다. 그것은 어쩌면 안개와 부슬빛 속의 암울한 런던과 항상 태양이 비치는 토스카나 지방의 차이일지도 모른다. 채플린은 주어진 상황과 불운에 당하면서 그것을 비꼬고 풍자하지만 베니니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불운 속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즉,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는 수용소의 삶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아들을 위한 게임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것 외에도
귀도는 경비병이 없는 사이 경비대 마이크로 아내 도라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죽음기로 그들의 감동적 만남의 계기가 되었던 오펜바흐의 음악을 틀어준다. 그 순간 바우만의 뱃노래, 그것은 고통을 어루만지는 감동적인 애무가 된다. 사랑하는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둘 사이는 판이하다. 채플린 영화의 주인공인 방랑자는 짝사랑의 전형이다. 다른 멋진 남자가 나타나면 고이 간직할 순수한 사랑을 위해서 여자를 포기한다. 귀도는 방랑자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추남이지만 끈질기게 노력하여 돈 많고 잘생긴 권력 있는 남자의 애인을 쟁취한다. 말을 타고 사랑하는 여인과 연적의 약혼식장에 들어서는 귀도의 과감함을 보라. 이 영화에는 연출자 베니니의 생애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인생은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삶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이는 폭우 속에서 귀도가 사랑하는 도라 앞에 펼친 레드카펫의 연속성과 같은 것이다. 폭우로 대성당 앞 계단과 광장에 무릉덩이가 생긴 것을 보고 귀도는 자동차에서 실크로 된 레드카펫 두루마리를 꺼내 도라의 발 앞에서 광장 저 끝까지 굴려보낸다. 레드카펫 두루마리는 계단을 모두 내리달아 광장을 가로질러 도로 끝까지 펼쳐진다. 도라의, 아니 우리 모두의 감동이 엑스터시에 이르는 순간이다. 삶의 시작과 끝은 있어도 단절은 없다. 모든 것은 생의 활력으로 연결되어 있다. 영화의 줄거리에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에서도 베니니는 생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귀도는 도라와 변호사 로돌포의 약혼식장에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 도라를 납치한 후 호텔을 경영하는 삼촌의 저택 정원으로 데려온다. 하지만 집 열쇠를 갖고 오지 않은 그가 어떻게든 문을 열려고 하는 사이 도라는 정원에 있는 열대 식물이 가득한 온실로 들어간다. 귀도도 그녀를 따라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 장면에서 온실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도라도 귀도도 아닌 어린 조수에이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이다.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도 시간은 비가역적으로 흐른다. 그러나 귀도가 자신과 남을 즐겁게 하면서 그 흐름을 뛰어난 고개사처럼 잘 타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비가역적 삶의 조건이라는 버거움은 귀도의 빛나는 삶 밑으로 잠적한다. 그래서 귀도의 인생은 흘러가는 시간과 동반하며 막힘없이 함께 흘러간다. 이런 관점에서 영화는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배경도 부수적이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인생을 게임하듯이 기쁨을 찾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베니니의 철학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풍자보다 인생을 사는 방식이 우선한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라비타 에벨라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인생은 아름답다이다. 이는 자기 앞에 놓인 생을 위한 베니니의 단호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일관되게 생의 선물로 시작해서 생의 선물로 끝난다. 베니니의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물론 삶의 의지이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심지어 쇼펜하우어의 명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데 쓴다. 이것은 물론 베니니의 해악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즐겁고 유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이 영화의 키워드는
선물과 희망이다. 흥미로운 것은 두 가지 모두 시간의 잠재적 비가역성을 담고 있는 상징들이라는 것이다. 선물은 주어진 것, 곧 과거를 상징하고 희망은 찾아가야 할 것, 곧 미래를 상징한다. 과거, 미래의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시간적 비가역성의 결과라는 뜻이다. 언급했듯이 이 작품에서 선물의 의미는 각별하다. 이것은 이야기의 흥미진진한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야기의 종결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귀도는 친구 페루초와 함께 자동차로 여행하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한 농가 옆에 정차하게 된다. 그곳에서 페루초가 차를 수리하는 동안 귀도는 농가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여인 밑에 깔리게 된다. 사실인즉 농가의 곡간 2층에서 벌떼에 쫓긴 여인이 밑으로 뛰어내린 것인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귀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도라이다. 그녀는 운명의 선물처럼 귀도 앞에 나타난다. 도라와 결혼한 귀도는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도시에서 아들 조수에를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귀도와 조수에는 강제로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간다.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는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자원하여 그들의 뒤를 따른다. 귀도는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조수에에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사실은 하나의 신나는 게임이라고 속인다. 귀도는 자신들이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라며 1000점을 제일 먼저 따는 사람이 1등상으로 진짜 탱크를 받게 된다고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장난감 탱크를 좋아했던 조수에는 귀가 솔깃하여 아빠의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다. 두 사람은 아슬아슬한 위기를 셀 수도 없이 넘기며 끝까지 살아남는다. 마침내 패전 위기에 몰린 독일은 수용소를 버리고 후퇴한다. 그러나 이 혼란의 와중에서 아내 도라를 찾아 수용소 곳곳을 헤매던 귀도는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사살당한다. 100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마지막 숨바꼭질 게임에서 독일군에게 들키지 않아야 된다는 아빠 말에 따라 조수에는 밤새 나무괴짝에 숨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다음날 조수에는 정적만이 가득한 포로 수용소 광장에 혼자 서 있다. 누가 1등상을 받게 될지 궁금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조수의 앞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탱크가 다가온다. 조수에는 너무 기쁘고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조수에는 탱크를 타고 가다가 마침내 엄마를 만나고 그들은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이들을 슬픈 장면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베니니의 뛰어난 연출이다. 조수에는 엄마 품으로 달려들면서 외친다. 우리가 이겼어. 엄마도 화답한다. 그래, 우리가 이겼어. 물론 게임에 이겼다는 말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인생의 승리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 승리는 바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귀도가 희생한 결과이자 그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조수에는 독백한다. 이것이 내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귀도가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거나 명시적이지 않다. 그것은 이야기 전체에 걸쳐 깔려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귀도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이 희망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관객들은 그가 수용소에서 보여준 모든 행동을 보고 희망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귀도 개인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일 때 그는 희망을 갖고 위기를 극복한다. 바로 연회장에서 루돌포가 도라와의 결혼 계획을 발표할 때 귀도는 처음으로 그 특유의 밝음과 유머를 순간 몽땅 잃어버린다.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한 시선으로 도라와 루돌포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보며 걷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진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도라를 멋지게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베니니 특유의 해악으로 상징 처리된 선물과 희망은 이 영화의 서사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과거, 미래의 비가역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시간이 흘러야 선물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또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